매우 황당한 사안이죠. 예전에 제가 그 검찰총장에 대한 말을 되도록이면 자제를 해왔는데요. 예. 그러니까 뭐 추미애 장관하고 둘이서 이렇게 부딪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헷갈리고 황당하다 이렇게 예. 느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그랬었는데, 근데 저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게 된 것이 문재인 대통령을 빗댔다라고 느껴지는 독재니 전체주의니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때, 초임 검사들 네, 할 때, 예. 네, 그때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보니까 법을 한 사람이 최소한의 헌법의 기본 원리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권력은 선출된 권력과 임명된 권력이 있습니다. 예. 그 선출된 권력과 임명된 권력이 항상 의견을 일치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 그 의견이 부딪힐 때 선출된 권력이 우선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총장 자리는 아무리 임기가 보장된다 하더라도 선출된 권력이 아니고 임명된 권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그럼 문재인 대통령의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 자기가 그만두고 나가야죠. 근데 선출된 권력을 이기려고 하는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을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요즘에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쓴 표현은 개가 주인을 무는 꼴이다. 예,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러려면은 저는 그때 그 초임검사들 모임에서 한 독재니 전체주의 이런 발언을 한 걸 보면서 대통령 출마 선언이라고 느꼈습니다. 아, 그날. 네. 그러면 정치를 하려면 뭐 그만두고 옷 벗고 해야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그 2년 임기라고 하는 그 뒤에 숨어서 지금 윤석열 총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그 권한을 갖고 국정을 사실상 농단하고 있는 셈인 거죠. 자기를 임명해준 대통령을 독재니 전체주의니라고 얘기하는 그런 황당한 꼴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성역 없이 수사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자기와 관련된 성역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눈 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뭐 사실상 자기 친인척과 관련된 거는 완전히 비호하고 있는 형태. 이거는 성역 없는 수사가 아닌 거죠. 살아있는 권력뿐만 대해서뿐만 아니고 나이 문제까지도 문제가 됐을 때는 내 친인척의 문제도 문제가 됐을 때는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이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검찰총장으로서 정의를 지키는 검찰총장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행위이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이번 전당대회가 사실상 코로나의 수에 대해 뭐 이래가지고 이전에 우리가 이렇게 봐왔던 또 이렇게 치렀던 전당대회하고는 전혀 다르게 지금 아마 조금 당혹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처음부터 이렇게 예상했습니까? 전혀 예상 못했죠. 과거의 전당대회를 보면 전국 대의원은 한번 지역을 다니면서 직접적인 대면 연설을 할 수가 있었고요. 명함이라도 주고 나의 이 뭐 존재를 알릴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전국 대의원들이 결국 최종적으로는 전당대회 서울에 모여서 다시 한번 참가하게 되니까 그 후보들을 볼 수 있었고, 그런 전국 대의원들은 핵심 당원이기 때문에 그 핵심 당원들을 통해 가지고 지역의 여러 그 당원들한테 전파도 되고 그러면서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판단할 수가 있는 자리들이 좀 존재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지역을 다니면서 하는 것도 상무위원, 지역 상무위원이라 봤자 한 30 내지 1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가 모여가지고 하는 대회일 뿐이고. 그게 강력 네, 광역 단위로, 네. 시도 단위로, 그 정도 한 30에서 한 100여 명 정도 되는데 그 정도를 대상으로 연설을 할 뿐이고 투표행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대의원조차도 전국 대의원조차도 누가 나왔는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하여튼 굉장히 헷갈려하고 그 관심이 또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전당대회 플러스 최근에 이제 수해로 인한 그 국민적 그 불안감 이런 것들이 더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을 조차도 떨어뜨리고 있으니까 후보들이 이름 알릴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 기존에 후보들이 갖고 있었던 인지도에 지금 지지도가 그 비례해서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투표할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나마 그 사람 이름은 좀 기억나네? 라고 하면 이제 투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런 좀 비정상적인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름아름하러 이제 좀 구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이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는 아니고요. 그냥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 한 50% 정도가 이제 당원인 것 같은데 그것도 또한 저희 캠프에서 문자를 보낸다거나 등등 하기는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서요. 민주당 씀TV. 씀TV를 사람들이 많이 봅니까? 씀TV도 뭐 예를 들어서 그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합동 토론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걸 본 사람들이 한 2만 명 정도. 오, 많이 보네요. 예. 아주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뭐 우리 지금 전국 대의원이 17,000명, 그다음에 권리당원이 72만 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2만 명이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극소수인 거죠. 김대중 대통령께서 어록 중에서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일적 현실 감각을 가져야 성공할 수 있다. 그렇죠. 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제가 정치하면서 그것을 가장 제 정치 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항상 전략과 전술을 바라볼 때 항상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위적 현실 감각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태까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대표적인 전략가로 꼽히는 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전에 제가 화성에서의 성공의 경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비례대표 시의원 한 명을 제외하고는 전체 선출직이 그 한나라당이었던 화성시를 12년 만에 완벽한 민주의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화성에 가면은 사실상 저는 신화적 존재와 같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중앙당에서는 어떤 일을 했냐, 국회에서는 어떤 일을 했냐 이런 것들이 그 의문에 드실 텐데요. 추미애 원내대표를 모시고 사실상 모든 실무를 총괄하면서 박근혜 탄핵을 성공시킨 사람, 전략기획위원장으로서 로 일을 했었고요. 그 직후에 이인영 원내대표를 모시고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아서 4+1이라고 하는 어려운 난관을 뚫고 노무현 대통령의 못다 이룬 꿈이었던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통과시킨 사람. 그때 저희가 의석이 129석, 지금과 같이 180석에 가까운 의석이었으면은 전혀 어렵지 않았겠죠. 129석의 의석 가지고 4+1을 만들어서 성공시키기에는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마도 굉장히 높이 샀던 것 같고, 네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사실상, 최고위원 후보로서 삼선 의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삼선 의원이 당에서는 소대장급
위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소대장이나 중대장급. 네. 모든 상임위원장들이 삼선 의원들이고요. 그래서 그 상임위원장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소통되는 그런 당 지도부가 한 명 필요하다. 그것이 이원욱이 여태까지 당에서 일하는 걸 봤을 때 뭐 탄핵도 성공시키고 공수처법도 성공시킨 그러한 능력을 가진 이원욱이 또 이인영 원내대표가 저를 원내수석을 발탁을 하면서 소통의 달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능력들이 좀 필요한 사람이 최고위원회 당 지도부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원들의 이제 권유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몇몇 가지 뭐 그 이외에도 많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몇몇 가지들이 합쳐져서 이원욱이 그 당 지도부에 들어가고 그럼으로써 사실상 그 문재인 정부의 최종적인 성공의 종착점이 무엇일까? 이거는 재집권, 정권 재창출에 있거든요. 예. 그거를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 그거를 전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이 이원욱 아니겠느냐.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임적 현실감각을 갖고 제대로 이를 풀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저 스스로도 하고 있습니다. 원내수석 부대표를 했으니 그거는 법안과 관련돼서는 당정청 간의 조율을 실무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이런 자리에 있었죠. 지금 당 지지자들이나 우리 대통령에 대한 지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불안해 하시는데요. 뭐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거를 통해 가지고 지지도는 요동을 치는데요. 뭐 선거 얘기만 팍 올라갔다가 또 선거에 지금 팍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 그 여론조사 기관들이 그 선거 직후에 지난 총선 직후에 71%로부터 그 지금 뭐 이렇게 뭐 떨어진 거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 지지도가 이렇게 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 71%부터 보면 안 됩니다. 평상시 그 한 2, 3개월 전에가 사실상 대통령의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라고 보여지고요. 45% 내외. 그렇죠. 거기서 한 45% 내외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정권 후반기로 가면은 결국에는 조금 더 지지도는 이게 떨어지는 국면에 있는 거고요. 뭐 지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의 승리 이런 것들이 대통령 지지도를 일시적으로 팍 올렸다가 이제 정상을 찾아가는 과정이었고 그게 좀 아쉬운 거는 몇몇 가지 있죠. 뭐 인천국제공항 그 문제로 인해서 그렇죠. 그 문제로 해서 청년층이 조금 돌아섰고 그리고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문제로 해서 민주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했던 20, 30대가 좀 멀어졌고 그리고 70%에 달하는 여성들도 좀 상당히 그렇죠. 밑으로 20, 30대 여성 특히 그리고 뭐 당의 품격의 문제, 태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부 국무위원들이라든가 일부 당원 의원들이 이제 뭐 태도에서 이제 태도에 있어서의 불선함 뭐 이런 것들을 보이면서 중간층들이 좀 떨어져가고 사실 국민들은 태도 문제를 굉장히 깊게 보거든요. 거기다 이제 결정적으로 좀 문제가 깊었었던 것은 부동산 정책에 이제 연이은 뭐 23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국민적 불만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합쳐져 가지고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은 부동산 정책은 저는 그쪽에서는 굉장히 전문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국토위를 2년 했었고요. 네. 그리고 기재위, 법과 관련된 기재위도 했었고 지금은 금융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그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있어서 그 문제는 뭐 제가 자신 있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뭐 우리 집권 초기에 사실 뭐 이런저런 서민주거 안정을 중심으로 봐야 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저의 문제의식들이 있어서 계속 그 논의도 좀 당정청 회의에서 좀 했었는데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저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초반에 그걸 잡았어야 되는데. 네, 근데 지금 만약에 이제 최고위원이 되면 훨씬 더 이제 세고 강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좀 주도하면서 좀 풀어나가 볼 생각입니다. 풍부한 시중에 3,000조에 달하는 유동자금을 어떻게 생산적 그으로 쓰이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부동산 문제하고 또 다른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 성장, 뭐 그리고 그린 뉴딜 정책, 이런데 그러니까 새로운 그 시중의 유동자금이 그런 생산적인 분야로 투자될 수 있도록 몰릴 수 있도록 각종 금융 개혁, 제도 개혁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게 어떻게 말하면 더 중요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부분을 제대로 잡아. 예를 들어서 CVC라고 기업이 운영하는 벤처 캐피탈 제도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 제가 법안도 내놓기도 했는데 기업이 조금 더 벤처 기업을 이렇게 잘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문 벤처 캐피탈 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법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법안이 통과되고 한다면 그 시동의 유동자금이 좀 더 들어와서 그런 생산적 위치에 쓰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친기업 정서 사실상 뭐 의원 중에 그러니까 좀 용어가 잘못 쓰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친기업 이 아닌 반기업 의원이 있을까요? 모든 의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우리 지역에는 좋은 기업 좀 유치됐으면 좋겠다. 기업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반기업 정서 가지고 그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업을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기업의 필요성을 인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야지만 일자리가 생겨나고 뭐 그건 필수 자본주의 사회 대한민국이 커나가기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일이죠. 그래서 친기업이냐 반기업이냐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고 기업인이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 그러면 제대로 하는 양심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더 키워주는 정책이 필요하고 잘 못하는 뭐 불법을 일삼는 기업인들은 실제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뭐 대표적인 재벌기업과 관련된 법안은 이제 상법과 공정거래법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좀 기업인이 기업을 양심적이고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목표를 갖고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좀 검토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인이 아무리 운영을 해봐도 자기가 좋게 운영을 하려고 해봐도 안 되는 법이 그거를 가로막고 있는 법이 있다면 그런 규제는 좀 철폐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그런데 기업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그거를 막 기업을 맘대로 자기 주머니 차듯이 뭐 분식회계도 하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나와 있는 뭐 공정거래법과 상법 이런 것들이 그런 이제 두 양면성을 좀 같이 동시에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평등, 공정, 정의가 안 되고 있다고 직접적 비판한 건 아니고요. 그것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은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는데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잘못 대응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천국제공항 사태 예를 들어서 인천국제공항 문제에 대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죠. 그렇죠.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청년들이 분노한 지점은 어떤 지점이냐면 이것이 뒷구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없이
제대로 그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들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정함에 대한 문제 제기였는데 그거를 당해서 야, 그거 너네들 자리도 아니면서 왜 니네가 분노하냐? 어차피 가지도 않을 거. 이런 식의 대응 태도를 취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청년들은 당시에 뭐 청년들만이 아니죠.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거 때 말씀하셨던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은 굉장히 뜻깊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정부는 정말 공정한 절차를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렇죠. 예. 그렇지 못한 그 일을 보이면 분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것을 제대로 만약에 그 비정규직화 정규직화에 대해서 청년들이 분노를 했을 때 야 너네들의 문제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사안을 잘못 봤던 그러니까 그거는 뭐 자기 나이 일자리를 뺏겨서 분노한 게 아니고 그것이 뒷구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혹시 있는가 없는가 이거에 대한 분노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안과 본질을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아마도 공감 능력 아니겠느냐. 뭐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소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공감력. 소통을 했더라면은 네, 네. 뭐 초기에도 민주당 정부, 뭐 청와대 정부 이것이 같은 맥락이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초창기 이번에는 인수위가 없어가지고 엄시 임기를 시작을 해서요. 예. 그래가지고 초창기에 국정기획위원회를 만들어서 100대 국정과제를 만들었거든요. 예. 그때 100대 국정과제를 만들 때 당이 다 참가해가지고 당정청이 같이 모여서 만든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100대 국정과제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 또한 당정청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면서 일을 해왔던 거고요. 그런데 그것을 뭐 야당에서는 과도하게 뭐 청와대 정부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당정청 회의를 저도 많이 참가를 해봤습니다만은 당의 요구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됐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야당이 얘기했던 청와대 정부다라고 하는 거는 인정하기 어렵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런 건 있죠. 이제 선거 국면에서는 선거 국면이 가까워지면 당이 조금 더 그 중심에 서게 되고 선거가 지나고 나면 조금 더 정부나 청와대가 좀 더 중심에 서게 되고 왜냐면 그 100대 국정과제라고 하는 거를 선거 국면에서는 실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평상시 국면에서 실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좀 있는데 지금은 당정청 회의가 뭐 매주 이루어지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것이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틀 이런 것도 뭐 실무 당정청 회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좀 보완하면 될 문제이지 당이 중심이 되고 정권 후반기가 되니까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정청이 일체화되고 혼연화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국민들이 바라는 여당에 대한 모습은 바로 그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당이 뭐 이렇게 중심이 돼야 된다 이런 그런 건 아닙니다. 당정청의 일치와 혼연화. 혼연일체로 되는 게 네. 역시 원팀 개념이 그럼요. 필요하다는. 네, 네. 야당은 이미 다음 보궐선거 그리고 다음 대통령 선거를 위한 프레임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전혀 국회에 협조하고 이 정부에 일을 할 생각이 없는 정당이라고 보시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을 협상도 사실상 다 끝났었고 요거는 가짜 그리고 당신네는 뭐 7개를 가져라 그거보다 알짜 상임위를 다 야당이 가져라라고 하는 것까지 저희가 다 만들어주고 사실상 협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대표의 한마디에
그냥 싹 의원총회에서 그냥 물거품이 되고. 근데 그때 합의에는 법사위원장도 포함된 그렇죠. 법사위원장도 포함됐었죠. 합의였죠. 네.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갖고 뭐 이런 거였습니다. 뭐 그래서 왜 그러면 그걸로 그 합의를 사실상 원내대표들끼리 합의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거를 거부하고 차버리고 말았냐라고 하는 거는 그래 민주당이 혼자 독식하게 만들고 해가지고 오만함을 보여주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야당의 모습이었다 판단이었다라고 싶고요. 아마도 뭐 부동산 3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과시킬 때도 저희가 들어와서 얘기하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반대 토론을 했잖아요. 그게 반대 토론은 아니고 협상의 과정에서는 얘기를 안 하죠. 반대 토론은 그냥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 선언이었죠. 협상은 전혀 안 했죠. 네, 협상에는 전혀 응하지 않고 아마도 앞으로도 이제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일 텐데 저는 국민들이 지금 민주당한테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180석을 만들어준 그거라도 제대로 해라. 뭐 모든 것을 민주당이 독식하면서 해서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의 민생 입법과 최소한의 개혁 입법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민주당에 바라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문제는 너무 좌고우면하지 말고 강한 민주당으로서 최소한의 개혁 입법과 최소한의 민생 입법은 민주당이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안 하면 국정이 마비되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난번 저희가 상임위원장을 저희가 다 임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3차 추경을 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3차 추경을 해야 되는데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국민들이 고통에 더 빠졌습니까? 근데 야당은 저기를 상임위원장을 자기네가 안 갖겠다라고 하고 끝까지 버티면 3차 추경을 통과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이 도탄에 빠지든 국민이 어려워지든 야당은 정말 무책임하게 갔던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임위원장을 다 임명을 하고 그래야 상임위원회를 다 통과를 하고 예결특위로 넘어가서 추경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계속 상존할 수뿐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은 책임이 있습니다. 국정을 이끌어야 될 책임, 국민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 정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국회가 언제까지 일 안 하고 20대 때 제일 많이 욕먹은 게 국민들로부터 욕먹은 게 일을 하지 않는 국회, 너네 놀고 먹고 있으면서 무슨 월급 받아가냐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일을 해야죠. 일을 하겠다고 다 선출이 됐으니까. 근데 야당은 일할 생각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보다 더 태도에 있어서의 문제,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정교하게 다룰 수 있었다면 아마도 이렇게 급격히 빠져지진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민주당이 잘못한 부분들이 보이고요. 그런 부분을 다시 리셋해서 다시 시작한다는 심정으로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일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시 조금 더 저는 그 지지도가 떨어질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그런다 하더라도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앞으로 다시 민주당이 부활할 순간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때 노무현 정부를 괴롭혔던 키워드가 3대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무능, 태만, 혼란 이런 3대 키워드가 있었는데 지금 한번 저도 좀 돌이켜 보면서 그 3대 키워드에 대해서 과연 지금 우리 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자꾸 돌이켜 생각하고 있거든요. 당시에 일단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얘기,
이른바 108번뇌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제각각의 목소리. 지금 엄청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뭐 그렇죠. 지도부도 맨날 바뀌고 그리고 백바지 난민군 논쟁 뭐 등등 당내 계파 갈등의 모습도 굉장히 심했고 의원들 개별적으로도 이 사람은 저 소리 저 사람은 저 소리 뭐 이런 그 혼란스러운 이미지가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 더 정돈돼 있습니다. 어떻게 당이 원 보이스를 낼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의원들이 굉장히 숙고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뭐 혼란스럽다 뭐 이런 느낌은 뭐 대표님도 별로 안 드실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오히려 두 번째 너무 줄 수 있어서 문제라. 그죠. 태만하다 뭐 이런 얘기들. 지금 국회의원들은 주말이면 지역구에서 열심히 달려가서 주민들과 대화하느라고 정신이었고요. 보통 새벽 7시 반쯤에 시작되는 여러 민주당의 공보 모임에 참석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태만하기는커녕 너무 성실해서 걱정이다 할 정도로 태만의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그럼 아까 말씀하신 무능의 문제가 좀 남아 있는데 어떻게 유능하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결국 이번에 저희가 부동산 정책에서 약 23번의 그 대책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뭐 부동산 가격은 또 혼란스럽고 뭐 이런 것들을 보이면서 일부 무능의 프레임을 만들어진 것 또한 사실이지만 최종적인 목표는 사실 한국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예전에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에서 출마했을 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했듯이 그 한국 경제의 비전을 어떻게 세우고 살릴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 혁신 경제와 포용적 경제 성장 그리고 뭐 그린 뉴딜 등등을 통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한국 사회 산업이 비전을 갖고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을 어떻게 개척할 것인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죠. 부동산 정책 특히 이런 것들은 제가 굉장히 자신 있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그 임대차 관련된 법들도 많이 냈고요. 뭐 일부 보완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혼자만이 자신 있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관련된 의원들이 그쪽에서 준비되어 있는 의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하면서 아니면 필요하다면 TF를 구성한든지 해서 좀 이제 막 단기 처방 위주로 해서 계속 23번이나 내다 보니까 뭐야 23번 내고도 맨날 올랐네 이렇게 이게 이제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부동산 정책에서 일부 무능함이 보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평가들이 있는 건데 이제 그런 이제 TF를 구성하든지 당정청 TF를 구성하든지 해서 그 좀 장기적 플랜에서 근본적 처방을 내야 될 때가 됐다 싶고요. 양양자 최고위원이 좀 제대로 들어와서 일을 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시경제 쪽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양양자 최고위원은 후보는 실물경제가 굉장히 강한 강점을 갖고 있거든요. 아마 양양자 최고위원이 당선되시고 저 또한 당선돼서 최고위원이 들어간다면 둘이서 아주 한국 경제의 비례 비전을 세우는데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라고 했듯이 실제로 앞으로 이 문재인 정부가 재집권으로 강해 가는 과정에서 남은 2년 동안 그 부분을 제대로 풀어내지 않으면 굉장히 더 어려울 수도 있고요. 권력이 사실상 대통령한테 많이 편중돼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권력을 어떻게 분산시켜낼 것인가. 예를 들어 국회와 대통령의 관계,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이러면서 권력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주주의의 발전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고
발전되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개헌에 있어서도 그런 방향을 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진행을 위한 과정에서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이거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개헌은 만약에 저희가 뭐 250석을 갖고 있다. 저희 야당이 50석뿐이 안 된다. 이런 상태라 하더라도 그걸 야당을 무시하고 그 국가 운영의 최고 골격 체계인 헌법을 마음대로 통과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개헌만은 넘어서도 네. 개헌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합의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추락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팽팽하게 경쟁을 하면서 국민적 관심들을 높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모습인 것 같고요. 아직까지야 그 대통령 후보가 저희 확정되는 게 내년도 2021년 9월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1개월 정도가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누가 될 것이다, 누가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건 점치기는 어렵고. 6개월 전에 그 되는 겁니다. 네. 대통령 선거 6개월 전까지 저희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아주 이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국민적 관심을 높여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다른 후보들도 뭐 필요하다면 더 거기에 붙을 수 있으면 더 좋겠죠.